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신문장론, 즉 문장 독해 원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한 문장 단위를 이해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을 논리문법적 관점에서 읽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문장 독해와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길고 어떤가요? 복잡해지는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읽는 거는 순수한 한 문장이 아니라 이전, 이후 문장 간의 관계하는 이렇게 이 속에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한 문장을 읽는 관점 안에서 이 제시문을 읽을 때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문장을 이렇게 뭔가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양이. 그쵸? 기억해야 될 양이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장과 문장에는 연결 관계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잡고 제시문을 읽어 내려가면 어떤가요? 이 한 문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결 관계들을 중심으로 큰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가요? 기억을 더듬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한 문장 단위 독해 팁 두 번째 이슈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을 읽을 때는 이렇게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를 우선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주고받은 대상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하는 이러한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읽고 제시문 내용을 기억까지 끌고 오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단추를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문 독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라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제시문 독해를 논리문법적 관점 안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공부들을 해나갈 텐데요. 이러한 제시문 독해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실질적인 여러 문장 속에 있는 이 한 문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포인트를 설명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논리문법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 일단 이 문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한 번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주어가 잡히네요.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원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인가요?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인 거죠. 이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문법적 관점 안에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두 번째 관점, 즉 여러 문장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할 때 이 첫 번째 문장 안에서 지금 경우의 수를 한번 뽑아볼까요? 일단은 사람 잡히네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어떤 결과도 잡힙니다. 저는 결과 잡히고요. 그리고 어떤가요? 원인 잡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까지 하나, 둘, 셋, 넷. 즉 한 문장의 관점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 원인, 그리고 생각한다, 요 세 개 정도가 잡히지만은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의 포인트에서 보면은 저는 요 결과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 문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시문 원문에서 연결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아까 사람들 잡았고 결과 잡아봤고 원인 잡고 아까 생각까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최대한 처음에는 많이 잡아보고 나중에는 어떤가요? 좁혀나가는 거죠. 처음에 최대한 많이 잡고 갈수록 이 경우의 수를 어떤가요? 좁혀나가는 거죠. 요거가 이제 또 독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요 경우의 수를 잡으면서 이후 문장을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일단은 원인과 결과가 잡혔네요. 그쵸? 원인과 결과가 그쵸? 이렇게 잡히면서 필연성 나오고 개별적인 사례 나오고 일반화의 이슈가 2번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필연성 개별 일반화는 또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3번 문장과의 연결 관계에 또 중요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또는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쵸?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학교 문법의 관점 안에서 보면은 이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죠. 왜냐? 이 원인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가요?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장을 학교 문법적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가 잡혔지만 실질적으로 1, 2번 문장의 연결관계 포인트, 즉 여러 문장 속에 있는 1번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이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주고받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가요? 주고받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번 문장 마찬가지로 필연성, 개별적인 사례, 그리고 일반화 이슈 또는 앞서 말한 사람들이 또 끌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인과 결과를 인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뭔가 또 연결 관계를 잡아나갈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후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쵸? 이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독해를 하고, 그리고 이 제시문 내용의 큰 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 축을 바탕으로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쵸? 이렇게 제시문 독해를 해 나가는 거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논리문법적 사고의 첫 번째 단추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가장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문장을 다 외우면서 가는 거죠. 이 문장 전체를. 그러면은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문장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 어떤가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여기 정도 와 보면은, 그쵸? 통으로 외우려고 요 하다 보면은 여기 정도 오면은 요 앞에서 읽었었던 내용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연결 관계들을 축을 잡아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떤가요?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제시문 독해 훈련을 하는 것, 요거가 제가 전국적으로 비문학 독해 원리나 문학 독해 원리 관련한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제가 기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일단은 고대의 조각품이 나오고 어떤가요? 감상이 나오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1, 2, 3 요 세 가지 정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이후 내용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고대의 조각품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잡아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상의 포인트를 주면서 연결관계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연결관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가요?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끌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죠? 이러한 포인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후 문장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장에서는 고대의 조각품, 감상, 그리고 고전적인 척도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2번 문장 어떻게 연결관계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2번 문장은 1번 문장의 근거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 문장이 근거 문장이다, 이 내용을 알아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고대 조각품들로 어떤가요? 1번 문장과 연결 관계를 잡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들이 있어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쵸? 그리고 동서양의 라는 어떤가요? 수식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다른 포인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1, 2번 문장 간에는 고대 조각품과 관련된 내용이 연결고리로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장은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1번 문장에서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한 근거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 뭔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고대 조각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가요?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한 핵심은 뭔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뭔가요? 고대 조각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고전적인 척도를 통해서 어떤가요? 고대 조각품을 감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척도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 관계들을 찝어내는 거가 실질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두 문장의 관계가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지. 요게 근거다, 요거 알아보는 거가 뭐가 그냥 중요합니까? 그쵸? 그거는 정말 참조 정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 관계들을 이해를 하는 거가 독해이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례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후 문장들을 더 읽어봐야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할 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1번 문장 2번 문장 간의 연결 관계,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찾아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나중에는 어떤가요? 실전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빠르게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제시문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 육경의 글은 모두 요손일의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서 조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며 뜻이 깊고도 멀다. 자, 일단 이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일단은 육경에 관한 이슈가 나오고요. 어떤가요? 육경이 어떤가요? 조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며 뜻이 매우 깊고도 멀다. 뭐가요? 육경의 글은 뜻이 깊고도 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학교 문법적 관점 안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리가 매우 정밀하다, 조리가 매우 자세하다, 뜻이 깊다, 뜻이 멀다, 즉 이거 뭔가요? 서술절인가요? 서술절, 서술절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일단 요거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다 서술어가 지금 4개, 1, 2, 3, 4, 서술절 4개가 지금 대등하게 이렇게 연결된, 그쵸? 뭐 대등절 연결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쵸? 어쨌든 육경의 글은 조리가 매우 정밀하다, 육경의 글은 조리가 매우 자세하다, 육경의 글은 뜻이 깊다, 육경의 글은 뜻이 멀다, 이렇게 4개의 문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이런 한 문장 속에 있는 표지어들을 통해서 어떤가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학교 문법적 관점 안에서 보면은 어떤가요? 꽤 복잡한 문장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이 너무나 지금 일상적인 내용들이죠. 거진 구어체와 관련된 표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하지만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일단 더 중요한 거는 뭔가요? 이렇게 학교 문법적 관점 안에서 이 문장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논리 문법적 관점 안에서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육경의 글이 일단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요순도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컷과 관련된 내용도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의 이슈, 그리고 뜻의 이슈가 일단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밀하다, 자세하다, 깊다, 멀다, 이런 모든 포인트들이 어떤가요?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된다. 따라서 1번 문장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뽑히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장 속에 있는 문장을 읽고 이렇게 주고받은 대상 경우의 수가 많이 뽑히는 문장은 조금 긴장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언급되는 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여러 경우의 수들이 모두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 문장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의 글은 모두 요순일의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서 조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며 뜻이 깊고도 멀다. 정밀한 것으로 말하자면 일단 정밀 포인트가 잡히네요. 그쵸? 정밀한 것으로 말하자면 털끝만큼도 어지럽힐 수 없고, 자세한 것으로 말하자면 미세한 것도 빠뜨린 것이 없다. 자, 일단은 자세한 것과 관련한 부분. 자, 일단은 서술절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고받은 대상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깊이를 헤아리고자 하나 그 밑바닥을 찾을 수 없고, 멀리 추구하고자 해도 끝간대를 볼 수 없다. 일단은 깊이의 이슈 보이시나요? 그리고 뜻과 관련된 멀리, 즉 멀다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잡히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일단 정밀, 자세, 깊고 멀다, 요 포인트들이 정밀, 그리고 자세, 깊이, 멀리, 요렇게 연결 관계가 지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장과 3번 문장은 이렇게 1번 문장과 4개의 주고받은 대상, 즉 연결 관계가 잡히면서 어떤가요? 1번 문장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1, 2, 3번 문장 간의 연결 관계, 논리문법적 사고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후 비문학, 제시문, 독해, 원리와 관련된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2, 3번 문장은 어떤가요? 1번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거는 등급이 좀 떨어지는 문장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 관계를 파악함과 더불어서 또 문장 간의 등급, 즉 중요도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주면서 기억을 할지, 어떤 부분들이 덜 중요함으로써 이렇게 빼내가는 방식으로 뭐 기억을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얻어진 무형재에 대한 소유권이다. 자, 일단 4번 사례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고 이 빈칸에, 즉 이후 문장에 이어질 문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 지적재산권이 잡히네요. 그리고 인간의 지적활동이 잡히고요. 그리고 어떤가요? 무형재에 대한 소유권이다, 뭐 이런 정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적재산권은 뭔가요? 무형재에 대한 소유권이다. 어떤 무형재?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얻어진 무형재, 뭐 이런 식으로 수식관계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후 문장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과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적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노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개인적, 공동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일단은 지적활동이 어떤가요? 이렇게 지적활동이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지적활동이 연결고리로 잡히면서 어떤가요? 충분히 요 이후 문장, 즉 두 번째 문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2번 저작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지력으로 개발된 결과물 가운데 재산 가치를 지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일단은 소유권이 나왔네요. 소유권 어디 나오지 않았나요? 자,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 어떤가요? 충분히 이후 문장으로 연결 관계가 잡히니까 어떤가요? 두 번째 문장에 뭐 2번 선택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오늘날 세계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적활동, 아까 지적활동을 확인했었죠. 우리 지적활동이 더욱 중시되는 정보화 시대로 줄다름치고 있어서 누구나 지적재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일단 핵심이 뭔가요? 지적재산의 주인은 뭔가요? 지적재산권인 거죠. 일단 지적재산권이 지적재산의 주인과 또 관련된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적활동도 같이 잡힌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 사용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기업이 그 돈을 관리하는 권한이
지적재산권이다. 일단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이 문장 역시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남이 심혈을 기울여 일으켜낸 연구 결과나 피땀 흘린 노동의 산물 중에서 화폐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뭐가요? 일단은 그 핵심이 뭔지도 잘 안 나왔네요. 지적재산권인가요?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핵심이 뭔가요? 무형이었는데 피땀 흘린 노동의 산물은 핵심이 뭔가요? 무형이 아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형이 아니라 뭐 유형의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그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 얻어진 무형재에 대한 소유권이다. 자, 어떤가요? 이거 개념이나 정의 같죠? 그죠? 개념이나 정의와 같은 내용인데 어떤가요? 한 번 더 또 설명해주는 요거를 설명해주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설명되었었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떤가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 포인트들이 잡히면은 어떤가요? 그 연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떤가요? 주변을 조금 보실 수 있는 그쵸? 이렇게 함으로써 제시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가 필요하다. 그쵸?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제시문 속에 있는 한 문장을 학교 문법적 관점에서도 읽고 논리 문법적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는 즉 다양한 방식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독해의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어 영역 시험에서 핵심은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에서의 독해를 단순하게 제시문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까지 끌고 와야 실질적인 독해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리문법적 사고, 이러한 큰 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문장 독해 원리와 관련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제시문 독해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휘를 모르는지 아니면 한 문장에 대한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어휘도 알고 한 문장 독해도 됐는데 여러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잘 이해 못했는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그쵸? 이러한 부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이러한 관점을 연장해서 우선적으로 제시문 단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문장, 문단, 편, 책 이렇게 연장선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크게 한 문장 단위와 문장과 문장 단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 독해에 관한 포인트는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학교 문법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단 단위 이상, 즉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문장과 문장 단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핵심은 뭐다? 제시문의 일반적 속성을 먼저 이해하는 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5개의 시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비문학 제시문 독해 원리와 관련된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전개 방식 또는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공부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요거만 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제시문의 일반적 속성 사실 요게 70
또는 뭐 90%까지 보셔도 되고요. 사실 요거는 10에서 30%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일반적 속성과 관련된 특징을 먼저 이해하시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국어 영역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